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군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뜨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72시간 안에 1천만 명이 무장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그 시나리오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전선이 된다는 것.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마음을 무장한 국민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아 모건, 전직 정보 장교이자 지금은 전쟁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파병 훈련을 가게 된 뒤 이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준비가 끝난 나라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내부 문서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한국 전시 72시간 내 1천만 무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처음엔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현실성 없는 정보라 넘겨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아들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국으로 단기 파병 훈련 가게 됐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죠. 한국. 그곳은 여전히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곳이죠. 괜찮을 거야, 엄마. 그냥 훈련일 뿐이야. 마이클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녘, 제 직업이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 아들이 가는 그 나라, 제가 궁금해하는 그 지나치게 준비된 나라에 대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듀서인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새 주제가 생겼어. 한국의 군사준비 태세에 관한 거야. 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리아, 군사 다큐? 내가 좀 뜬금없는데. 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다큐가 아니야. 이건 한 나라의 생존 본능에 관한 이야기야. 일주일 만에 촬영 허가와 예산을 확보했어요. 서둘러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휴전선, 북한의 위협. 제가 알던 것보다 상황은 더 복잡했어요. 마이크를 보내기 전날 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대. 나도 그게 뭔지 궁금해.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그 펜타곤 문서는 사실일까? 한국은 정말 지나치게 준비된 나라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해왔을까? 카메라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군사보고서가 아닌 한 민족의 생존 의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제 아들이 가는 그 나라, 제가 이해하고 싶은 그 나라를 향해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저는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어요. 정확히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답게 체계적이긴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대 입구에서 제 카메라를 검사하는 보안 요원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어요. 이곳이 훈련장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첫 신호였죠. 예비군 훈련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곳곳에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치 회사 야유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군사훈련이라고요? 제 질문에 옆에 있던 훈련장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30초, 단 30초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라면을 먹고 웃고 있던 남성들이 순식간에 군인으로 변했어요. 사전에 정해진 듯 각자 조를 짜고 맡은 위치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K 소총 실물 모형을 가져와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무용수들의 춤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힌 채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든 눈동자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K 소총을 재조립하며 제게 말했어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반사신경입니다. 이 손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소총을 조립하는 손길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듯 자연스러웠어요. 그것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반복으로 얻어진 몸의 기억이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총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군인이 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훈련장이 아니라 민간의 잠복한 전투 부대였어요. 이들은 평소엔 평범한 시민이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예비군과는 달라요. 훈련 지휘관이 제게 설명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후 한 예비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몇 년이나 받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 복무 2년 그리고 전역 후 8년간 매년 훈련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방위로 5년 더 훈련받고요. 간단한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이 평생 15년 이상을 군사훈련과 함께 살아가는 셈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성인 남성이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문서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이 나라는 정말로 72시간 내에 1천만 명을 무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총 없는 군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촬영지는 서울 시내였습니다. 우연히 대규모 집회 소식을 듣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 준비를 하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도 경찰이나 통제 요원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나요? 그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통제가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곧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렸을 때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틈을 만들고 줄을 세워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호기심에 바로 옆에 있던 60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정리하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누가 알려준 건 없죠. 그냥 몸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군대의 훈련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촬영했습니다. 러시아어의 혼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기이할 정도로 질서를 유지했어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탑승하고 내릴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타는 단순한 규칙을 모두가 지켰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촬영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연결해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군대에서처럼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도시는 전시 상황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시민들은 이미 질서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출근 풍경을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세계 어느 대도시와도 비슷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시선 처리까지 어딘가 규율이 느껴졌어요. 한 회사원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35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군 복무는 언제 하셨나요? 24살 때요. 공수부대에서 2년간 복무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 사람들 사이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방법,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군대에서 배운 겁니다.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출퇴근하는 회사원, 학생, 상인들.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그들 모두는 군사훈련을 받은 예비 전투원들이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마치 위장된 병영 같았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녹아든 군사적 규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서점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군사 전략석 코너에 서 있는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고르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책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카메라를 보더니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K9 자주포 운용병이었어요. 지금도 목표물 나오면 각도 계산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주포 전문가라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여기 서점에도 많은 군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죠. 호기심이 커져 그날 저녁 한국의 예비역 커뮤니티에 가입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취재 목적이었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만 명의 전역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탄도 계산 공식 아직 외움, K2분의 10초 컷 가능 같은 내용이 넘쳐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경험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20년 전 배웠던 포 사격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전차 부품 번호를 줄줄 외웠습니다. 한 게시글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광화문에 포 하나만 떨어지면 15분 안에 포병 소대 3개는 바로 꾸려질 겁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거리, 모든 사무실, 모든 가정에는 전투 준비가 된 예비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무기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예비군 훈련 담당 장교를 만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기억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총을 잡는 법, 대형을 갖추는 법, 작전을 수행하는 법. 이런 것들은 한 번 배우면 잊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23일 훈련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문화가 있습니다. 전역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기술을 공유하고 훈련하는 문화요.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국방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생활 방식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든 생존의 본능이었죠. 서울 시내를 걸으며 주변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은행원은 어떤 무기를 다뤘을까? 저 교사는 어떤 부대 출신일까? 저 기사는 어떤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이 도시 전체가 위장된 병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나라는 총만 주면 되겠구나. 이 문장이 제 다큐멘터리의 중심 메시지가 될 것 같았어요. 72시간 내 1천만 무장이라는 펜타곤 문서의 내용이 과장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성인 남성은 언제든 전투원으로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지방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족은 조금 특별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같은 부대 출신이었거든요. 그것도 육군 수색대라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평범했지만 거실 한쪽 벽에는 세 사람의 군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 수색대, 아버지는 90년대 육군 포병, 아들은 최근 전역한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종종 서로를 이름이 아닌 군번으로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3만 649, 밥 먹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알았어. 82만 3421. 그들에게 이건 일종의 애정 표현이자 유대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비밀 코드처럼요. 저녁 식사 시간, 밥상머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군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오면 우리 집 마당이 진지다. 할아버지의 이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시죠? 이 질문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되었다가 잠시 시민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문의 전통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그의 옛 부대 근처를 돌아보았어요. 그는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3시간만 자면서 훈련했어요. 때로는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법, 동료를 믿는 법,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군 복무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를 원해요.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죠.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거니까요. 그날 저녁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전쟁의 기억과 방어 본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3대에 걸쳐 흐르는 방어 본능, 생존을 위한 집단적 기억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자료실에서 전시 동원 체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놀라웠어요. 현역 48만, 예비군 275만, 민방위 390만, 여기에 전역자 수백만 명까지. 단순 계산으로도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체계였어요. 모든 예비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장비를 받을지,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사전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역 후 14년차 예비군은 이미 동원소, 장비, 부대 위치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예비군의 80%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합니다. 48시간 내에는 95%가 완료되죠. 모든 것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지휘 체계도 온라인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평시에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시에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정교한 기계였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구축했나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발전시켜왔어요. 처음엔 수기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활용합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과의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미국도 물론 예비군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고 정교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마치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병영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자료실에서 나오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전면전 가능성도 희박한 시대에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나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준비 없는 국방은 공포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준비를 게을리하면 그 순간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는 냉정한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역설적인 방법이었어요. 국방부를 나오면서 거리의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전투원으로 변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었죠. 시민과 군인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는 병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전투에 대비시켜왔다. 이 문장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생존의 의지였어요. 그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지로 한강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주말 오후, 강변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난 2주간의 취재가 오버랩되며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군사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형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기가 주요 고지야. 이런 지형에서는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까? 놀랍게도 아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지 뒤쪽에 참호를 파고 사격 방향을 여러 개로 나눠야 해요.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에게 군사 지식을 가르치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사 지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유산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전투의 기억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들의 대화도 예상과 달랐어요. 자네 몇 년도 입대였나? 71년이지. 자네는? 나는 68년. 어느 부대였어? 수도사단. 자네는? 11사단. 그때 우리 연대장이. 그들의 대화는 50년도 더 된 군 시절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정체성 속에는 여전히 군인이라는 코드가 살아있었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배경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국방이란 무엇인가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죠.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침략당하지 않은 세기가 없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에게 자기 방어는 DNA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준비태세는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무의식적 합의였어요. 석양이 한강에 붉게 물들 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상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일 준비하죠.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존해온 방식입니다. 카메라를 끄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다큐멘터리 편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취재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민족의 생존 의지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했죠. 편집실에서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고 있을 때 아들 마이클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훈련 중이었어요. 엄마, 다큐 작업은 어떻게 돼가? 거의 끝나가. 너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라 사람들. 뭔가 달라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바로 그 메시지를 마이클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달라 보이는데? 훈련 중에 한국 병사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들은 군 생활을 의무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전역 후에도 계속돼요.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마이클의 말을 들으며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편집실로 돌아와 마지막 내레이션을 다시 녹음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민족이다.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도 일상을 지키며 언제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지나치게 준비된 나라로 정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그들의 준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자 평화를 지키는 그들만의 방법이었어요. 시사회 당일 많은 언론인과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한 군사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보기에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군사력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군사력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다큐멘터리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 작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이 도시, 그리고 그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평화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준비와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한국, 지나치게 준비된 나라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전직 장교였던 전쟁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보의식에 감동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